저는 오늘 유양원 수간호사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 건물에서 한마디면 공기가 바뀌는 사람이었고, 저는 늘 주방 바닥을 닦고 밥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시작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그런데도 결심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문제의 그날 누군가의 약이 사라졌고, 누군가의 숨이 끊길 뻔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돈으로 바꾸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완전히 꺾어 놓더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정희 63입니다. 요양원 주방에서 6년째 밥을 합니다. 새벽 6시 반이면 밥솥 뚜껑이 퍽 하고 열리고 국이 보글보글 끓고 대파 써는 소리가 탁탁 울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오늘도 큰일 없이 지나가겠구나. 그게 제가 매일 붙잡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작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로비가 유난히 반짝거렸고 직원들 말끝이 뾰족했습니다. 눈빛이 서로를 찌르는 느낌. 특히 수간호사 앞에서는 다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은 늘 질서를 말했지만 그 질서의 끝에는 늘 누군가의 침묵이 남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뭔가 터진다. 이런 예감은 이상하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원장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반찬이 왜 이렇게 늦어요? 보호자들 오시는데. 저는 젓가락도 내려놓지 못한 채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갑니다. 원장은 바로가 몇 분이냐고 묻듯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가 떨어지는 소리와 달랐어요. 사람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졌어요. 직원이 울먹이며 뛰어 들어왔고 저는 앞치마 끈을 쥔 채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누운 어르신의 입술은 파랬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제가 물었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10분 정도 걸린대요. 10분. 그 숫자가 그날따라 너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분이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 봐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는 심장 충격기를 찾으러 뛰어갔고 누군가는 어르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의 심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서면 일이 커진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튀는 사람은 오래 못 버틴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고 손바닥이 어르신 가슴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가요? 심폐소생술이요. 제가 할 줄 알아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보다 제 앞치마를 먼저 봤죠. 국물 트인 자국, 고무장갑 자국, 주방 음식 냄새.
원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한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해내면 월급 2배 준다. 그리고 더 작게, 더 비겁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실수하면? 내 책임 아니니 떠넘기기나 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더 파래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발이 아니라 온몸으로 눌러야 한다는 걸 저는 훈련 때 똑똑히 배웠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뼈가 눌리는 감각이 올라왔고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흉부 압박을 하며 생각했어요. 제발 한 번만 숨 쉬어줘요. 심장 충격기가 켜지며 기계 음성이 흘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충격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압박, 다시 호흡, 확인, 다시 압박. 그때 어르신이 아주 작게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한 번 들썩였어요. 숨 쉬어요.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는데 바로 그때 로비 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와 단숨에 상황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아닌 말이 쏟아졌습니다. 今分がつきましたか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은 입만 벌리고 있었고 수간호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표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늘 그랬어요. 일이 터지면 항상 먼저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런데 제 입에서 예전에 잠깐 배웠던 일본어가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안심하세요. 호흡 돌아왔고 구급차도 옵니다. 남자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직원인가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주방이라는 말이 목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네. 주방에서 일합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표정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 일을 하지? 그 질문은 제가 평생 들어온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구급차가 어르신을 모시고 나가고 로비가 겨우 진정되자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당신 대체 뭐예요? 주방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폐소생술 그런 걸 당황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로 해요. 일본어는 또 왜 할 줄 알아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들으면 현재를 함부로 재단합니다. 예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원장은 서류철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주방 말고 안전관리 보조로 나와요. 보호자, 응대 통역도.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자리는 축하가 아니라 전쟁이거든요. 누군가의 자리 위에 제 이름을 올리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저를 미워합니다. 원장실을 나서자마자 수간호사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너무 앞에 서지 마세요. 여긴 튀면 다들 불편해해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살린 건 어르신 한 분만이 아니라 이 요양원의 체면이었고 그 체면은
누군가의 권력 위에 놓여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작은 명패가 붙었습니다. 안전관리 보조. 명패 하나 붙었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가 끊겼고 식당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밥이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전관리? 원장님 진짜 별걸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갔어요. 제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그나마 서복지 선생님이 제 앞에 앉아줬습니다. 선생님, 밥 좀 드세요. 어제부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웃는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이럴 때는 시간이 해결하더라고요. 서복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냥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 말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저도 그동안 있는 척하며 살아왔거든요. 참고, 묻고, 삼키고, 또 참고. 그날 저녁 약품실 앞을 지나가다가 바닥에서 작은 비닐 조각을 봤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쓰레기지만 느낌이 이상해져는 발이 멈췄습니다. 비닐에 남은 찢김 자국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약 봉지를 급하게 뜯을 때 생기는 자국. 왜 하필 약품실 앞이지? 누가 여기서 뭘 뜯었지? 저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라고 확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안할 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마약성 진통제가 없어요. 약품실 앞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조용하고 원장님께 보고부터 하자. 원장이 뛰어왔고 직원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수면제 계열이요. 정량 맞춰 보관해둔 건데 통째로 비었어요. 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약이 사라지면 보고가 들어가고 보고가 들어가면 보호자들이 움직이고 보호자들이 움직이면 요양원은 끝일 수도 있습니다. 얼른 CCTV 확인하고 보안팀 불러요. 보안팀이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1시까지 저장이 안 됐습니다. 인터넷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시간, 하필 그 구간. 이런 하필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빈 시간을 만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수간호사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 선생님 어제 늦게까지 있었죠? 주방 마감이 늘렸잖아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화살촉이 제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늦긴 했지만 약품실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자 수간호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딱 저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히 저한테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 마세요. 이 바닥에서 저한테 찍히면 끝이니깐. 그 말이 남아있을 때 로비에서 또 소란이 났습니다. 일본 보호자 사토 씨였습니다. 약이 없다고요? 뭔 소린지 설명해 주세요.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말은 안 해도 정희 씨가 대답해야지라는 눈빛.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진정하세요. 사실 확인 중입니다. 오늘 안에 책임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토 씨는
제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평생 믿음이라는 걸 쉽게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뒤에서 스간호사가 숨을 아주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이상하게 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남았습니다. 주방 마감 핑계를 대고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쓰레기 봉투를 늦게 내다 버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불안이 더 커지거든요. 복도 끝 약품실 근처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인 스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거래는 그대로 진행해. 걱정 마. CCTV도 없애놨어. 내일 정에 그 아줌마한테 덮어씌우면 끝이야.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약은 이미 밖으로 나갔어. 돈은 들어왔으니 걱정 마.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실수도 관리 부실도 아니었습니다. 돈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마지막 장에는 제 이름이 희생양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복지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방금 들었어요. 스간호사가 CCTV 끊었다. 정희한테 덮어씌운다고? 알겠어요. 내일 오전 9시 제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절대 혼자 남지 마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원장, 스간호사, 보안팀 직원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딱딱했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 어제 밤 동선 정확히 말해요? 주방 마감하고 쓰레기 내다 버리고 퇴근했습니다. 원장님, 출입 기록 보면 되죠. 누가 문 열었는지. 저는 주머니 속 비닐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툭 내려놨습니다. 이거 약봉지 찢긴 자국이에요. 약품실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보안팀이 출입 기록을 띄웠고 이상한 기록 하나 발견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5초 만에 닫힌 수상한 기록이 문만 열어주고 누군가를 들여보낸 가능성이 큽니다. 자며 서복지가 말하자 스간호사가 급해졌습니다. 아니 11시에 문 연 사람이 정희 씨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간호사님, 지금 시간을 어떻게 아셨어요? 스간호사 얼굴은 돌처럼 굳었고 원장이 스간호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간호사 당신, 어떻게 시간을 알아요? 아니, 그냥 CCTV가 그 시간대에 꺼졌다고 들었으니까요. 보안팀이 아직 정확한 시간대를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원장 얼굴이 바뀌었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걸. 그날 오후 외부 점검이 들어왔고 저녁에는 경찰 2명이 오자 원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약성 약물 유출 가능성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관계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정희 선생님이 어제 늦게까지 남아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9시 반쯤이요.
정희 선생님이 요즘 일본어도 하고 얼마 전에 괜히 나서서 사람도 구하려 한 적 있잖아요. 직원들이 불편해한 것도 있고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여론몰이 중이었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증거만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선생님은 응급 상황에서 조치한 것뿐입니다. 선생님, 끝까지 가면 좋을 게 없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협박은 곧 인정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긴급 보호자 회의가 열렸고 회의실엔 분노가 가득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사토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 시설에서 어르신이 쓰러졌습니다. 살린 사람은 주방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CCTV가 하필 꺼졌습니다. 여기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간호사가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오해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실 앞에서 약봉지 찢긴 비닐을 주었고 CCTV가 꺼진 시간대를 수간호사님이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간호사님이 통화로 CCTV 없앴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날 밤에 문자를 했고 문자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선생님은 여기서 못 버텨요. 맞아요. 못 버틸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못 버텨야 한다면 그건 사람 목숨과 돈을 바꾸는 수간호사 당신이어야 합니다. 두고 봐. 당신 내가 이쪽 업계에서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경찰이 수간호사 옆에 섰습니다. 동행하시죠. 수간호사는 막아달라는 눈빛으로 원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멈췄고 원장은 수간호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원장님, 역시 저를. 조용히 하세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수간호사 밝았던 얼굴은 갑자기 굳었고 원장은 보호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약이 사라졌고 CCTV가 꺼졌고 직원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정희 씨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더럽다는 이유로 정희 씨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합니다. 접근 권한 전부 정지, 출입 권한 전부 회수. 원장님, 저 지금 희생양 만들려는 거예요? 희생양은 당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본 정희 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은 오늘 이후로 이 업계에서 수간호사라는 이름 못 씁니다.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제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면허기관, 협회, 시험 연계까지 전부 공식 통보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어느 시설에서도 환자 이름 옆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수간호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옆에 있던 경찰이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시죠. 수간호사가 끌려나가고 문이 닫힌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원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집에 오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에 나왔더라? 차 마실래? 엄마, 지금 차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인수야, 엄마가 왜 그날 무릎을 꿇었는지 알아? 그 어르신 손이 네 그날 손 같았어. 네가 어릴 때 숨 못 쉬던 밤, 엄마가 널 안고 뛰어내려가던 거 기억나? 그 얘길 지금 왜 해? 엄마는 말이 느려. 근데 신기하게 또 손은 빠르더라. 누군갈 살릴 땐 손이 빨라야 하니까. 엄마 미안해. 난 엄마가 그냥 밥만 하는 줄 알았어. 목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 같았어요. 울면 다시 숨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나 그 사람 경찰에 넘겼어. 수간호사 그 사람 목숨을 돈이랑 바꾸려고 했어.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했어? 아니, 서복지 선생님이 내 옆에 있어 줬어. 민수 말고 처음이야. 내 옆에 있어 준 사람. 엄마, 앞으로도 혼자 하지 마. 난 항상 엄마 편할게. 그 말에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나이가 됐구나.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주방 아줌마 주제라고 말하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요. 주방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건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평생을 참아내는 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때로는 남의 시선까지 위해서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아파도 이 정도는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넘기는 일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참는다고 해서 다 지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은 참는 순간 내 삶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존중, 안전, 그리고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자격 같은 것들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동시에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딱 한 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딱 한 번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일어서는 것, 그게 인생을 바꾸는 용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참고만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는 시간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끝까지 견뎌낸 하루는 그저 버틴 하루가 아닙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당신의 삶을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